보라고. 이번 분기 실적 목표 대비 120% 달성이다. 역시 돈이 곧 지식이지. 형, 그게 진짜 지식일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화려한 불빛 아래 서 있는 한 남자. 사람들은 그를 성공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석아, 너 왜 그렇게 돈 얘기만 하니? 사람 사는 게 다 돈 때문만은 아니란다. 세상은 두 종류야. 돈 버는 사람,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난 전자고 넌 후자야. 그의 입술에서는 늘 돈이 지혜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세상은 그 믿음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럴 리가 없어. 모든 게 내 손에서 무너진다고. 성공이라 믿었던 자리에서 그가 마주한 건 몰락, 그리고 절망. 그리고 그때 그의 앞에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것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그림자. 서울 강남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치장한 채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는 마치 도시의 왕관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윤석은 고급 정장 차림으로 대형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15명 남짓한 부하 직원들이 유자형으로 앉아 있었죠. 모두들 윤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매출 그래프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분기 실적을 보십시오. 윤석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표 대비 120% 달성입니다. 이런 성과는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이에요. 회의실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억지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윤석은 그것을 진심 어린 찬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역시 부장님이십니다. 이런 성과는 부장님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 과장이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 유치 부분에서 보여주신 통찰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장님의 전략적 사고 덕분에 경쟁사들을 모두 제쳤잖아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죠. 윤석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팀워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머리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을 버는 머리라고 해야겠네요. 윤석은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윤석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에 찬 스위스제 명품 시계가 차가운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그의 고급 수입차가 눈에 들어왔죠. 검은색 세단의 매끈한 표면이 조명을 받아 윤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석은 동료 임원들과 함께 강남역 근처의 고급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VIP 룸에는 비싼 양주들이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죠. 마호가니 테이블과 가죽 소파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윤석이, 자네 정말 대단해. 상무인 박상무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으로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겠군. 윤석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확실한 건 세상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다른 임원이 궁금해했어요. 사람들은 책에서 나오는 게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배우는 게 지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지식은 따로 있습니다. 윤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이 곧 지식이에요. 세상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윤석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맞네, 맞아. 결국 돈이 있어야 뭔들 못하겠나? 박상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윤석이 동생은 뭐하고 있다던가? 누군가 물었어요. 윤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아, 그래. 요즘 교사들도 나름 괜찮지 않나? 안정적이고. 글쎄요. 윤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정적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월급쟁이 신분으로 평생 살면서 무슨 큰 뜻을 품겠다는 건지. 하지만 윤석의 눈빛은 예민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며 있었어요.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윤석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꼭대기로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창문 너머로 강남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윤석은 소파에 앉아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교회 일을 병행하고 계시는 아버지 말이죠.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진 왜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 거지? 윤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시대에 뒤떨어져서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그렇게 살아서 뭘 얻으시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윤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윤석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성공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윤석은 며칠 전부터 고향에 내려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가족들과의 어색한 시간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동생 윤호와의 만남은 더욱 그랬습니다. 또 교사 얘기나 하겠지. 윤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명품 가방에 선물들을 챙겨 넣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고급 건강식품, 어머니를 위한 명품 핸드백, 그리고 동생을 위한 비싼 시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시골로 향하는 길, 윤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농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정말 여기서 평생을 사시려나? 윤석이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시골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윤석아, 왔구나. 많이 바빴지?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네, 어머니. 요즘 정말 바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윤석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선물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동생 윤호가 앉아 있었어요. 소박한 캐주얼 차림의 윤호는 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면바지에 단순한 셔츠,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까지 모든 것이 검소해 보였어요. 형, 잘 지냈어? 윤호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뭐 바쁘게 지내고 있지. 윤석이 소파에 앉으며 손목에 명품 시계를 슬쩍 드러내 보였어요. 너는? 아직도 그 학교에서? 응, 벌써 3년째야.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순수해서 보람이 커. 윤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람이라. 그걸로 밥은 먹고 사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형제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여든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야위셨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계셨어요. 윤석이 왔구나. 고생 많이 했겠다. 아버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분기에도 목표를 훨씬 넘어섰거든요.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윤석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 승진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새 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런데 윤호야, 윤석이 갑자기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 월급으로 살 거야? 윤호가 젓가락을 놓으며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돈 얘기만 해? 돈 얘기라니? 이게 현실이야.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윤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교사?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야? 애들 가르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윤석아, 그만해라. 하지만 윤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봐야 해요. 윤호가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 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변했다고요. 윤석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어요.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동생이 1년에 버는 돈보다 많을걸? 이게 현실이야. 지식? 웃기지 마. 돈 버는 게 진짜 지식이지. 그때 윤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지식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야.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사람을 살린다고? 윤석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현실 좀 봐, 윤호야. 윤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가정이 어려운 애가 있어.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도와주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꿈이 생겼어.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 일 한두 번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아니야, 형. 그게 바로 지식이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지. 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윤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튼 소리 집어치워. 그런 감성팔이나 하고 있으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윤석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농사 짓고 교회 일이나 하시면서 뭘 얻으셨어요?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윤석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윤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만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생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식, 그게 대체 무슨 의미야? 창밖으로 들리는 벌레 소리와 함께 윤석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윤석은 평소보다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동생과의 갈등으로 생긴 불쾌감을 일로 달래려고 했던 거죠. 그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석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윤석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석이 추진하고 있던 건 동남아시아 지역 대형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자 규모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이었죠. 성공하면 회사는 물론 윤석 개인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프로젝트였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윤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족들한테 보여주겠어. 진짜 지식이 뭔지 말이야. 며칠 후 언론에서 윤석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신문 일면에는 강남의 새로운 신화, 윤석 부장의 혁신적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윤석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신문을 들고 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네요. 윤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죠. 그날 저녁 윤석은 동료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린 파티에는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모두들 윤석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석이 정말 대단하네. 이런 프로젝트를 혼자서 기획하고 추진하다니. 한 선배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대기업 임원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겠어. 다른 동료가 거들었죠. 윤석은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었고 언론도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윤석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온 김 과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윤석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해외 펀드사에서 갑자기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요? 윤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 대리가 제출한 투자 제안서에 허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 대리는 윤석이 가장 믿고 있던 후배였습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였죠. 정 대리가 어디 있어요? 윤석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게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윤석은 급히 정 대리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포맷되어 있었어요. 이런 개자식이. 윤석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오후 윤석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의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윤석은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윤석 부장,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한 기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곧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윤석의 프로젝트 문제를 다뤘어요. 강남의 신화, 허위 투자로 드러나 대형 투자 사기 의혹, 투자자들 수백억 손실 우려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윤석의 사진도 함께 실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로 찬사받던 그 사진이 이제는 사기꾼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윤석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평소에 아첨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윤석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몰랐을까? 자기 프로젝트인데. 아무래도 알고 있었을 거야. 이런 큰 건을 모르고 진행할 수는 없잖아. 이제 끝이겠네. 회사에서도 잘릴 거 아냐? 점심시간 윤석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은 모두 다른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석은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휴대폰에는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항해 메시지였어요. 몇몇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까지 보내왔습니다. 이게 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래. 갑자기 동생 윤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추석날 했던 말이 지금에서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컵이 책상 위로 떨어지며 뜨거운 커피가 서류 위에 쏟아졌습니다. 젠장. 윤석이 한숨을 내쉬며 휴지로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이, 그토록 확신했던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윤석이 추진했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무산되었고 해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 임원진들은 윤석을 책임자로 지목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윤석 부장,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어요.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윤석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정대리가 조작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했던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사표를 쓰시죠.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의 말은 명령이나 다름없었어요. 윤석은 그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그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명함통, 각종 상패, 그리고 성공했던 시절의 기념품들이 모두 무의미한 물건들로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석은 지하철을 탔어요. 평소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던 대중교통이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도 회사 차였기 때문에 반납해야 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던 윤석은 자신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신화, 한순간에 추락하다라는 제목 아래 자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저런 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욕심이 과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지. 자업자득이야. 동정할 가치도 없어. 윤석은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윤석을 기다리고 있던 건 집주인의 전화였습니다. 윤석 씨, 뉴스 봤어요. 월세를 못 낼 것 같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윤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마시던 비싼 양주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산 소주였어요. 강남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윤석아, 뉴스에 나온 게 사실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어려울 때는 집으로 와라.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니의 위로 섞인 말에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윤호였어요. 형, 괜찮아? 윤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윤호야. 윤석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형, 집으로 와.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고 계셔. 아버지가? 윤석이 놀랐어요. 지난 추석에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도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신다니. 응, 매일 형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 집으로 와, 형.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윤석을 덮쳤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윤석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윤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뇌출혈이래. 지금 응급실에 계셔. 어서 와라, 윤석아. 윤석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KTX 표를 사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윤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학교 운동회 때마다 오셔서 응원해 주셨던 아버지, 그리고 항상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루에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흘린 차 자국과 어지럽게 널린 신문지들이 그날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윤석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어머니와 윤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윤호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윤석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아버지의 작은 서재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성경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석이 그 성경을 들여다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구절에 굵은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 글귀 옆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윤석아,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윤석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성공을 자랑하던 회의실과 술자리, 화려한 강남의 불빛,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윤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윤석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어머니는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고 계셨고 동생 윤호는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기셨어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석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윤석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고 작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 윤석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윤석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윤석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런 일도 하나님의 뜻이야.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아버지도 무시하고. 윤석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윤석아,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만 조금 다른 길로 갔을 뿐이지. 아버지의 말씀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윤석은 매일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생 윤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형, 많이 힘들지? 윤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야. 윤호는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 나도 처음에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 윤석이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응. 사실 나도 형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큰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싶었고. 윤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무슨 봉사활동? 소외계층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였어. 처음에는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윤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윤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둘이 사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도 그만두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무료로 과외를 해줬어. 처음에는 공부를 포기하려던 아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성적도 오르고 꿈도 생겼어. 윤석은 동생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편지를 보냈어.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고, 그리고 꼭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윤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 형, 아버지가 평생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이거였어. 지식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윤석은 대답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성공과 돈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형이 하루에 쓰던 돈보다도 적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행복해. 윤호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끼거든. 그날 밤 윤석은 병원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윤석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골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윤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나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윤석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는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석아, 정말이냐? 네, 아버지.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윤석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럼 함께 기도하자꾸나. 윤석은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세상이 무너졌는데도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윤석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계셨어요. 그 순간 윤석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한 달 후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윤석도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펜트하우스 월세를 더 이상 낼 수 없어서 이사를 해야 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해야 했습니다. 윤석아, 서울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려고요. 윤석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윤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구로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은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윤석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윤석이 작은 방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짐을 정리하던 윤석은 예전에 받았던 명함들과 상패들을 발견했어요. 한때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잔해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은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대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성경책을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취업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건 때문에 대기업들은 윤석을 기피했어요. 몇 차례 면접을 봤지만 모두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윤석 씨, 경력은 화려하시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좀... 한 면접관이 말끝을 흐렸어요. 네, 이해합니다. 윤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 달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자 윤석은 알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청소 등 여러 일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석은 우연히 시장 골목에서 작은 책방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서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가게였어요. 문 앞에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할아버지가 윤석을 위아래로 살펴보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일이 필요해서요. 할아버지는 윤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시급은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면 조금씩 올려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윤석은 희망서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 청소, 손님 응대 등 모든 일이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서점 할아버지는 박 사장님이었어요. 젊은 시절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이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셨죠. 윤석 씨, 책 좀 읽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책을 너무 안 읽어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며 책 한 권을 건네주셨어요. 윤석이 받아든 책은 작은 것들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그 책을 읽으며 윤석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큰 것, 화려한 것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점에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동화책 있어요? 아이가 수줍게 물었어요. 응, 있지. 어떤 동화책을 찾니? 윤석이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데렐라요. 우리 엄마가 읽어달라고 했는데 집에 책이 없어요. 윤석은 아이를 동화책 코너로 안내했어요. 신데렐라 책을 찾아주고 나서 아저씨가 읽어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윤석은 아이 옆에 앉아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저씨, 정말 잘 읽어줘요. 내일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그 일이 있은 후 윤석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생겼어요. 돈을 벌어서 느꼈던 만족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점에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취업 관련 책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찾는 게 있나요? 윤석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 네. 면접 준비하는 책 좀 찾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네요. 청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떤 회사 면접인데요? 중소기업인데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꼭 취업해야 하거든요. 윤석은 그 청년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제가 면접 준비 좀 도와드릴까요?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청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윤석은 퇴근 후 그 청년의 면접 준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면접 태도까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줬어요. 일주일 후 청년이 환한 얼굴로 서점에 찾아왔습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윤석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윤호가 말했던 그거구나. 어느 날 박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윤석 씨,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은 잠시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돈이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박 사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대답 참 좋네요. 윤석의 마음은 전에 없던 평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윤석은 희망서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윤석을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무엇보다 윤석은 이 작은 서점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서점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젊은이, 혹시 큰 글씨로 된 성경책 있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윤석이 친절하게 대답하며 할머니를 의자에 앉게 해드렸습니다. 큰 글씨 성경을 찾아드리는 동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성경 읽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나도 이제 읽어보려고요. 윤석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말? 그럼 고맙겠네요.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윤석은 할머니 옆에 앉아 성경을 천천히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들으시더니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윤석이 그 구절을 읽었을 때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아, 그 구절 우리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던 거네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윤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전에 저는 돈이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할머니가 관심 있게 윤석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지식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젊은이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우리 할아버지도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거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서점에 오셨어요. 윤석은 매번 성경을 읽어드렸고 할머니는 항상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예전에 면접 도와줬던 청년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아저씨, 제 친구들이 아저씨 얘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석이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저희도 취업 준비 중인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 친구가 부탁했습니다. 윤석은 기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각자의 고민을 듣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취업 기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아저씨는 정말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한 청년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윤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라. 예전에는 지식과 지혜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로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알겠어요. 지식은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가슴의 경외에서 자란다는 거리요. 윤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가슴의 경외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의 말에 공감했어요. 그날 저녁 윤석은 작은 원룸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들이 이제는 가슴에 와 닿았어요.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이제 윤석의 인생 좌우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 윤호의 전화였습니다. 형, 어떻게 지내?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응, 정말 좋아.
매일매일이 보람 있어. 윤석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기뻐. 아버지도 형 걱정 안 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셔. 정말? 응. 돈을 많이 벌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자랑스럽다고 하셔. 진짜 아들을 찾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 윤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호야, 고마워. 내가 그때 말해준 거 잊지 않고 있어. 뭘? 사람을 살리는 지식 말이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날 밤 윤석은 깊이 잠들었어요. 예전에 펜트하우스에서 잠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석은 이제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 속에서 윤석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서점은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윤석의 따뜻한 마음과 박 사장님의 지혜가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박 사장님이 윤석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윤석 씨,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네? 그럼 서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윤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윤석 씨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조건이 좋지는 않지만 이 서점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보다 윤석 씨가 더 큰 것 같아요. 윤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점 운영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수입도 불안정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느꼈던 보람과 행복을 생각하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소중한 공간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윤석 씨라면 믿을 수 있어요. 한 달 후 박 사장님이 고향으로 떠나시고 윤석이 희망서점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윤석은 서점 문을 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하자.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윤호였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반갑게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윤석이 깜짝 놀라며 가족들을 맞이했어요. 윤호가 형 서점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왔지. 아버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은 윤석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서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코너,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서적, 그리고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기도 공간까지 모든 것이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윤석아, 정말 잘해놓았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서점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익숙했어요. 윤석이 늘 성경을 읽어드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윤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성경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부탁하셨어요. 물론이죠. 제 가족들이 와서 같이 들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윤석은 가족들과 할머니를 둘러앉게 한 후 성경을 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구절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석이 그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며 감격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윤석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 아닌가요? 윤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 그런 뜻이었군요. 윤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예전에 제가 돈이 지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고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거든요. 할머니와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지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그럴 때 진정한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윤석이 늘 상담해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어서 와.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와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오히려 좋죠. 한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서점 안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할머니, 윤석의 가족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생 윤호가 형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형,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형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어. 고마워, 윤호야. 내가 그때 가르쳐 준 대로야. 사람을 살리는 지식 말이야. 아버지가 두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버지가 윤석의 손을 잡으셨어요. 윤석아,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지식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서. 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거야. 그게 바로 내가 평생 가르치고 싶었던 거란다.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윤석은 혼자 서점을 정리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윤석은 서점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은 것.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지혜가 된다. 예전에 나는 돈과 성공만 추구했지만 그건 진짜 지식이 아니었다. 이제야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 윤석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그 빛들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불빛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석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초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돈이 전부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갈까요? 여러분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이며 여러분들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